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 단대 오거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이 이번에도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작년 추석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로 꼬리를 물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건 동서가 저를 대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불화를 만들었고 점점 상황이 커지게 되자 참고 있던 시부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동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동서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였죠. 반대로 저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시댁 집안 또한 동서처럼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건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동서 집안에선 당연히 시동생을 사위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워낙 재력 차이가 심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임신이었고 이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시동생과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사는 집안에 장가를 가게 된 시동생은 동서와 살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자 짧은 시간에 성격도 변해선 결혼 전에 봤었던 착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서 또한 워낙 곱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시댁에 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삶의 질이 달랐던 동서의 태도는 가족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도 환경이 너무 달랐던 터라 그냥 좋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명절을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었던 동수와 시동생에게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는지 시모가 미리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추석 명절 때에도 해외여행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 시댁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줄 정도로 정말 착한 시동생이었는데 동서와 살면서 예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모가 전화를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족 모두 상처를 크게 받게 되었죠. 시동생의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시울이 붉어져 오길래 남편이 시모의 전화기를 빼서 큰 목소리로 한마디 했었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동서가 시댁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자리 만들 테니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에 저까지 당황을 했는데 남편은 결국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어요. 너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 얼굴 안 본 거 알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돈 많은 집안에 결혼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얼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결혼한 지 1년 지났어. 누가 보면 10년간 얼굴 안 보고 산 사람들인 줄 알겠네. 출산도 했다며. 사진 한 장 딸랑 보내는 건 무슨 경우야? 너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아무리 돈 많은 집에 장가를 갔다 해도 해야 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도리? 가면 일밖에 더 해? 그리고 사진으로 내 아들 얼굴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들이 알아서 돌봐주기 때문에 도움 필요 없어서 부르지 않은 거고, 재영이가 우리 집안 식구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돼? 이리 좀 내놔봐라. 너 정말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다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돈 많은 집안에 장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엄마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아? 아이, 진짜. 거의 40 가까울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얼굴 봤는데 고작 1년 안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신혼이에요. 재영이 만나서 인생 좀 즐기고 싶다는데 그게 배 아파요?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이번 추석 때 안 오기만 해봐. 그땐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 여보세요? 아주버님, 제가 옆에서 전부 듣고 있었는데요. 말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때 되면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새 살림 차렸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놔두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어린애 취급할 건데요? 제발 다들 적당히 좀 하세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앞가림 할 거고 잊을만 할 때 얼굴 보여줄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가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줄 알아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고요.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불만들을 털어놓고 끊어버리자 가족들 모두 할 말을 잃어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대화하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연락 같은 거 하지 말라며 분노하셨습니다. 동서와 결혼 이후 180도 변해버린 시동생의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었던 가족들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예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처져 있었고 시동생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명절 당일 가족 모두 모여 있는데 상당히 비싸 보이는 고가의 외제 차량 한 대가 대문 앞에 주차하더니 동서와 시동생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지 않겠다며 전화통화로 난리를 쳐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는 시동생 내외를 보고 있는데 반갑거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아휴, 이게 집이야? 툭 치면 무너질 것처럼 낡아 빠진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대?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알지?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을 거야. 집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 이런 곳에 찐득이도 많을 텐데. 나 물리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길 정말 잘했지. 해외여행 일정 하루 미룬 거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확실하게 전달하고 관계 정리해. 집안도 보나봐나 엄청 더러울 것 같은데. 시골집이 다 그렇지 뭐.
몇 시간만 참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해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지 않겠소?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찝찝해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겠더라.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한 1년 만인데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어요. 하도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잠깐 짬 내서 왔어요. 얼마 있지 못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마당에서 대화하는 것보단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가족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려 시동생 내외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동서는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을 내려다보면서 인사는 하지 않고 시동생을 따라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시부는 오늘 잘 걸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양팔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시모는 흥분한 시부를 진정시키면서 일단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뒤를 따르자 시부도 화를 억누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동서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불쾌해하는 눈빛으로 시댁에 잠깐 있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데 당신 나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 지금은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만나서 인생 역전했지 뭐. 아,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일단 앉으세요.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어요? 갑자기 일정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저번에 통화한 것도 생각나고 오늘이 명절이라서 잠깐 할 말이 좀 있어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받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용돈이나 하시라고 좀 챙겨 넣었으니까 그걸로 그동안 못하셨던 거 하세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이제 농사일 같은 거 그만해도 되잖아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이 낡아빠진 집 처분하고 시내로 들어오시던지 하면 되겠네요. 잘 지내고 있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혼자 멋대로 찾아와서 돈 봉투 올려놓으면 끝인 거야? 도대체 1년 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원래 사람은 환경에 맞게 변화되게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던데 저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지금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꼭 얼굴 봐야 돼요? 서로 잘 살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 먼 시골 깡촌까지 들어와야 하냐고요.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희 신혼이에요. 한창 즐겁게 보낼 시간에 전화해서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계속 보채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다시는 이 집구석에 오지 않을 테니까 보고 싶었던 얼굴 보여드렸으니 실컷 보세요. 온 김에 그래도 엄마가 해준 명절 음식 한 숟갈은 뜨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용돈으로 2억 넣어드렸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음식 솜씨 하나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엄마 음식 만드는 것 좀 잘 도와주세요. 뭐야? 그건
계획이 없었던 일이잖아. 여기에서 지금 밥을 먹겠다고?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어? 볼일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돈 도로 가져가라. 우리 집안이 거지 집안도 아니고 이딴 돈 구걸하려고 전화한 줄 알아?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절대 신경 안 쓸 테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거라.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부는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 봉투를 주워들어 시동생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시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동생의 달라진 모습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왔고 저 또한 동서내외가 서둘러 나가주길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던 시모가 몸을 돌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동서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귀찮다는 얼굴로 툴툴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길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도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게 맞는 거다.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명절 음식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 저보고 지금 이 좁아터진 주방에서 전을 부치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손으로 음식 만들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어딜 돌아가? 돌아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왔겠지만 나가는 건 내 허락 없이 절대 안 된다.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니? 시모는 동서에게 앞치마를 던지더니 뒤집개를 강제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곤 저에게 전 부치는 방법 좀 알려주라면서 주방에서 나가셨는데 혈압이 많이 오르셨는지 휘청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동생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부가 더 큰 목소리로 시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동서는 눈치 없이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시선이 거실로 향한 저에게 발로 제 다리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왜 도대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돈으로 2억이나 지어줬으면 떠받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보고 지금 전을 부치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애한테 듣기론 형님 월세 산다면서요? 한 달에 6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들었는데 나 대신 전 붙여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월세 60만 원 바로 싸드릴게. 그러니 형님이 나 대신 전 좀 붙여요. 맨날 하던 짓일 텐데 괜찮은 조건 아닌가?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으로 맞춰줄 테니 명절 한상 제대로 좀 차려봐요. 이왕 온 김에 나도 그이가 먹고 싶다던 명절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젓가락 좀 올려보게요. 그럼 그렇게 알고 나는 잠깐 차에 좀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죠? 집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부탁 좀 할 테니까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듣자 하니까 아주 개념 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구먼. 처음에는 상당히 격식 있어 보이고 배운 사람 같아서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는데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인성교육이 빵점이네. 너는 도대체 저런 골빈 여자가 뭐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한 거야?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돈 좀 있는 집안에 혹해서 인생을 망치냐?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집안들일수록 사람 알길 우습게 한다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얘가 누군지 알고 건방지게 니년이 우리 큰며느리한테 전을 붙이라고 명령을 해? 너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큰며느리는 내 큰아들을 위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간을 떼고 줬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돈이면 단 줄 알아? 니년이 전부 다 해라. 오늘 주방에 있는 음식 다 만들지 못하면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시부가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5년 전쯤에 남편이 강경화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체 일부분을 떼어 남편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마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테고 제 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시부모님은 이런 제 결정에 고마워했었고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한테 간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수술 이후 저 또한 예전보다는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모를 도와 집안일을 했었는데 동서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테니 주방일을 저 혼자서 다 하라는 말에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동서는 시부의 기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동서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시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시동생 또한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방에 들어가 있던 시모는 시동생 내외한테 소리치며 다시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시동생은 자신을 밖으로 밀고 있던 시모를 옆으로 강하게 밀치더니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봉투를 다시 주워들더니 더러운 집구석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은 뒤 동서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에게 밀쳐져 옆으로 넘어진 시모는 오열을 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들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시부와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동생 내외에게는 일절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 다음 설 명절에 저희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를 치고 떠난 시동생이 동서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와 전혀 반대되는 삶에 놓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동생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도움을 요청한 시동생의 한마디에 시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도와줄 일 없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동자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적이게도 신장암으로 이미 심각해질 정도까지 문제가 커진 상태였어요.
서둘러 기증을 받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이 90%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건강상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신장 모두 암으로 인해 새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급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들에게 대들며 소리치던 시동생이 신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병에 걸리게 되자 동서 집안에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동서 집안에서도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무르기 위해선 서둘러 신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동서의 집안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일절 주고 싶지 않다면서 등을 돌려버렸고 이 문제로 인해 시동생이 시부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희가 보게 된 시동생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등을 돌렸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런 곳에서 누워 있는 거야? 떵떵거리며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보기 안 부끄럽니? 제가 두 분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난 아들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돈에 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분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아, 때마침 오셨네. 어떻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전부 다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본론만 얘기할게요. 저 이 사람과 이혼 도장 찍었어요. 지금도 진짜 화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잠깐 같이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 주는 거니까 저한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 사람 상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 했던 것 뿐이에요. 저기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줌마, 저분한테 아이 건네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새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머님, 손자 얼굴 처음 보죠?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들어갈 양육비 넣어드렸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머님 가족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 혼자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손 털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로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소송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다고요. 저 인간이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도와달래요. 살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말이 뭐겠어요? 제 신장을 떼어달라는 말이잖아요. 이식받지 않는다면 오래 살아갈 수 없다던데요? 이식자 대기도 많아서 차례 기다리다 세상 떠날 수 있다던데. 문제는 이식을 해준다 해도 몸에 이미 전이가 되어 있으면 하나마나인데 왜 제 몸 아파가면서까지 신장을 나눠줄 수는 없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저희 부모님 잘못 건들면
어머님 집안 뼈도 못 추리는 거 알고 있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저희 부모님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어머님한테 건네드린 이유도 저희 부모님이 고아원에 보낸다는 거 겨우 말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번만큼은 눈치껏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가족분들 중에 신장 이식해줄 사람이 있을까 몰라? 당신이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자기 신체를 떼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시모는 손주를 품에 안은 채 병실 밖으로 나가는 동서를 덜덜 떨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머릿속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아이 품에 껴놓은 돈봉투에 5억을 넣어놨었고 시부는 시동생에게 한심하다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시모 또한 정신적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저희 가족들이 불리해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을 살리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만 시동생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언제 이식받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고민 끝에 시부는 신장을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 이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부의 연세가 있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 시동생의 건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서 결국 평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시부가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치료가 무사히 잘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두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동서였던 그 여자는 저번 달에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구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면 언젠간 그런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막상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 많이 놀라긴 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건강이 안 좋은 시동생은 울다 웃다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열했어요. 아무래도 복잡 미묘한 마음에 지난날에 대해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온몸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전증 마냥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용기 내서 현재 제 상황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댁 식구들과 전혀 문제되는 건 없었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오던 제 삶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부터였어요. 하버드 출신의 외국에서 꽤 이름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국내로 들어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당히 능력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었죠. 아주버님의 나이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편이라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 결혼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평생 결혼은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여자를 데려온 것도 놀랄 일이었죠.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온 가족이 아주버님의 말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아주버님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도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중요시 생각했었고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라 결혼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제는 아주버님의 결혼 통보가 시부모님한테는 예민하게 다가왔는지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라는 걸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와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 또한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시댁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내 큰아들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인사 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네가 그 자리는 좀 피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라는데 너는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들을 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려는 거니. 시애미 말에 불만을 안 가졌으면 좋겠구나.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단 이해해주면 좋잖니. 내 말에 섭섭한 건 아니지? 차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너도 인사시킬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둬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세수 씨가 그 사람과 동서지간이 될 거라 얼굴을 제일 많이 마주할 텐데 대화하던 도중 중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대화 자체를 섞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중졸이라는 것도 숨기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 괜히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데리고 왔을 때까지 음식 만드는 건 도와준다 해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주든지 하세요. 그 사람이 남들 보는 시선 같은 걸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재수 씨가 가족도 없고 그동안 홀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진 투명 인간처럼 우리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겠네.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위한 절차니까 재수 씨가 이해 좀 해줘요. 나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았어요.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본 적 없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고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버렸는데 남은 인생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다 생각하고 재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거 절대 없으니까 형 결혼하는 데나 신경 써.
미안한데 당신 밥 다 먹었으면 자리 좀 비켜줄래? 결혼 문제로 가족들끼리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제 인생에 흠이 많아서 그걸 시댁 식구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간 그런 제 삶을 안쓰럽게 여기고 저를 아껴준 시댁 집안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족이 된 줄 알았었는데 아주버님의 중요한 결혼 문제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구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으로 자리를 피해주긴 했는데 제 감정이 좋지 않아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온 남편한테 제 입장에 대해 서운했던 점들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낯선 반응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건데 내가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날 하루 일단 조심해 달라는 건데 그게 불만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이럴 땐 서로가 이해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니까. 그래, 나도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다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만도 가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소와 다를 거 전혀 없어. 그저 당신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 잠깐 피해달라는 거잖아. 어려운 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랑 내가 하루 이틀 살아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형 결혼식 당신 때문에 파투라도 나면 나랑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돼.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형 결혼 문제로 서로 예민하니까 조용히 따라줘. 남편도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등지고 누운 남편의 얼굴에는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걸 서운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일이고 남편 말대로 앞으로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손이 동서로 들어올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지만 그런 거 하나 일절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눈치만 보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시무와 남편이 원해서 시댁에 사는 걸 결정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분 인사 온다고 음식 준비하신다면서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미리 정리 좀 해두려고 하는 거다. 네가 내일 들어가 있을 곳이다. 예비 며느리가 집 구경 좀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너랑 얼굴 마주하면 그게 더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내일 식사 준비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될 거다. 이 정도 공간이면 잠깐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잖아. 네? 내일 이 좁은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밖에 있다가 연락 주시면 그때 들어오든지 할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세요? 저 이 집 식구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허리 펴기 힘든 이 좁은 다락방에 제가 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곳에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아주버님이 결혼할 분을 데려오기 전에 일찍 나갈 테니 그만 정리하세요. 솔직히 저 지금 너무 서운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 지금 희애미 말 무시하는 거니?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쓸데없이 이곳을 정리하겠어? 네가 나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 최대한 내 근처에 있어야 내일 도움이 필요할 때 다락방에 있는 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없니? 며칠 전에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이 시키는 거 거절한 적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여태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고 가족 구성원이 된 만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서로 웃고 지내면서 만든 추억은 금방 잊혀지지만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겨진 건 평생 간다고 그랬다. 이 문제로 너와 내가 상처받아서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았으면 좋겠니?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 하루 딱 눈 감고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당장이라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락방 안을 정리하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 역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락방 안에도 힘들게 청소했으니 그날 하루 눈 딱 감고 시모의 말을 따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신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시부는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피해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지자 그날 잠 한숨 못 자게 되었고 다음 날까지 좋지 않은 감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시모의 옆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묵묵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던 시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을 만드는데 열중하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가족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목을 콱 움켜쥐더니 다락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남편이 뛰어오면서 시모를 도와 저를 다락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시모는 예비 손윗동서가 될 형님이 갈 때까지 찍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며 연락 줄 때까지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함께 온 여성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시모와 남편은 급하게 거실로 내려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주방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락방에 있는 저 또한 점점 화가 치밀었고 다락방 안이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지자 숨이 턱턱 막혀와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순환이 되자 그제서야 제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주방에서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고 떠들던 대화 소리가 끊기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좀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비 형님한테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나온 저는 위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과 예비 형님의 대화 내용에 경악을 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사진 속 여자를 처음 봤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지금 그쪽이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알 텐데.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전화 한 통이면 그쪽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몰라? 그래.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너, 내 큰아들과 결혼해서 뭔 짓을 꾸미려고 한 거지?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노력을 네가 전부 다 빼앗으려 했었다며? 네? 아, 제가요? 중원 씨,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보여줬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내가 이미 전부 뒷조사 해봤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 내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너는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었지? 이게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여보세요? 아, 그래. 지금 술 퍼먹어서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뻗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래야 많은 돈을 거머쥘 수가 있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그럼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때처럼 사고사로 처리되게끔 준비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거 전혀 없으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돼. 이번 일 끝나면 또 해외에서 한동안 지내면 되는 거라고. 나 덕분에 당신이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 잊지 마. 돈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집안 사람들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설설 기더라. 결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돈 주고 산 가짜 부모들 입단 속이나 잘해. 당신은 우리 집안 오빠가 되는 거야. 알겠어? 14년 전에도 해봤잖아. 그럼 밖에서 막노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돈 떨어졌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양심 같은 건 갖다 버려. 돈 쓸 때는 좋아했으면서 막상 또 일을 시작하려니까 두렵니? 14년 전에도 너 때문에 경찰에 붙잡힐 뻔했던 거 알지? 다행히 사고사로 상황이 마무리돼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2번 실수는 용납 못해. 중학생밖에 안 됐던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솔직히 그때 그 애도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고. 요즘은 그때랑 달라.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간 우리 둘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 단단히 잡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겠다던 여자가 정체 모를 남자와 통한 내용을 재생시켰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버님의 재력이 탐나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충격인데 더 큰 문제는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 여자가 꺼냈던 말들이 제가 겪었던 14년 전의 일과 너무 똑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내려와 천천히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 집에 끌어들였는지 알아?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용서하고 싶지 않아. 법적 처벌을 위해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14년 전에 네가 한 짓들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재수 씨가 겪었던 과거와 너무 똑같았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너를 끌어들인 거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 누군지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너랑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잖아. 여기 사진 속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금은 우리와 한 식구가 된 재수 씨거든. 왜? 사진을 보니까 많이 놀랐어? 네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재수 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데? 14년 전 일이라 경찰들이 단순 사고사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겠지. 그런데 네가 그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해외로 날라 버렸다면서?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럼 지금 이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고 있다는 말이잖아?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과거의 경찰들도 사고사로 인정한 부분이야. 벌써 한참 지난 일이라 지금 와서 그때의 일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나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 그럼 직접 들어보면 되겠네. 애기씨,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만 나와요. 나 알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와서 네가 해명을 해야 내 억울함이 풀릴 거 아냐. 이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 네가 이곳에 있는 건데? 애기씨, 좋은 말 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예비 손이 동서였던 그 사람은 목이 터져라 저를 찾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14년 전에 저희 오빠와 결혼을 했었던 과거의 새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의 일들을 시댁 식구들 또한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 제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움직여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걸 막으려다가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오빠가 저를 키워줬었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일찍 결혼해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아빠도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빠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오빠와 새언니 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라 오빠와 12살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새언니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중학교 졸업을 앞둔 저는 가족 모두를 잃어 새언니의 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잠시 뒤 어떤 남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남자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던 그 집을 새언니가 처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했었던 회사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회사도 헐값에 처분한 상태였었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해왔던 아저씨와 다른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언니들은 저를 친가족처럼 잘 대해주셨고 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찰들은 사고사로 단정을 지었고 해외로 이미 잠적해버린 새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험한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런 제 삶에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였는데 평생을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오빠가 사고사가 아닌 새언니였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 떠났다는 진실이 드러난 상태로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면 속의 모습이었고 어렸던 저는 그 사람을 친언니로 생각하며 의지했었으니까요. 다락방에 나와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한 그 여자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시댁 식구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를 밖으로 보내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자 그 여자는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고 멱살을 잡아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달려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면서 딸 같은 며느리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난리를 쳤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고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그 여자가 저와 정말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지 몰라 저에게 신변 위험이 생기게 될까봐 다락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거라면서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선택한 거라며 그동안 제가 겪었을 아픔들에 대해 시몬은 용서를 구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주버님까지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서둘러 연행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고만 있었다면 제 눈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통화했던 그 남자도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저는 14년 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이제서야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세상 떠나게 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는 징역 20년 이상 선고받게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했던 잘못과 또 현재의 추가적인 계획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동들이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밝혀져 지금 현재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빠가 억울하게 당한 그때의 일들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돼서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빠를 해한 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슬픔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판결이 났을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